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17세 소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름은 김민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도 민지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강남구에 위치한 수학학원으로 향했죠. 오후 6시 20분, 학원 CCTV에 민지가 건물을 나서는 모습이 담깁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10분 일찍 나온 거였어요. 학원 원장의 말에 따르면 민지가 오늘은 집에 일찍 가야 한다고 했다는데 정작 집에는 그런 연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 민지는 146번 버스에 탑승합니다. 이것이 민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버스 기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창가 자리에 앉아 칠정거장을 지나 아파트 단지 앞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상황이 이상해집니다. 아파트 입구 CCTV가 하필 그 시간에 작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후 6시 45분부터 7시 15분까지 정확히 30분간 관리사무소 측은 정기점검이라고 했지만 기계에 과연 우연일까요? 민지 어머니는 딸이 늦어도 7시 30분에는 집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8시가 되어도 민지는 오지 않았어요. 휴대폰도 계속 꺼져 있는 상태였죠. 오후 9시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민지의 휴대폰은 오후 6시 52분을 마지막으로 신호가 끊겨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지 불과 5분 후였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전원을 껐거나 아니면 더 이상한 건 민지의 가방이었어요. 평소 무거운 교재로 가득했던 가방이 그날은 유독 가벼워 보였다고 친구들이 증언했거든요. 실제로 민지 방을 확인해 보니 평소 가져가던 교재 몇 권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 갈 준비를 미리 한 것 같았어요. 민지의 SNS 활동도 이상했습니다. 평소 하루 종일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달고 살던 아이가 오후 2시 이후로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 말로는 민지가 이렇게 조용할 리 없다고 했죠. 그리고 가족들이 증언한 민지의 변화, 실종 일주일 전부터 말수가 적어졌고 자주 창밖을 내다봤다고 해요. 특히 3일 전 민지가 어머니에게 한 말이 지금 생각하면 섬뜩합니다. 만약 내가 갑자기 어디 가게 되면 걱정하지 말아요. 수사진은 민지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수사선상에 오른 건 2살 위 오빠 준호였어요. 대학교 3학년인 준호, 평소 민지와 사이가 좋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의 알리바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민지가 실종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증언이 엇갈렸거든요. 게다가 준호의 휴대폰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 시간대에 알 수 없는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던 흔적이 발견됩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건 준호의 차량이었어요. 민지가 실종된 다음 날 새벽 준호가 세차장에서 차를 깨끗이 세차한 기록이 나타났거든요. 경찰이 차량을 압수수색했지만 이미 너무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민지의 절친 박서연을 조사하면서 또 다른 단서가 나왔어요. 서연은 처음엔 민지에게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했는데 재조사에서 말을 바꿉니다. 민지가 최근 누군가와 비밀 연락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요. 서연의 증언에 따르면 민지는 최근 몇 주 동안 수업 중에도 자주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이상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민지의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종 일주일 전부터 알 수 없는 번호와 수차례 통화한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선불폰으로 개설된 번호였고 대부분 밤 시간대 통화였습니다. 가장 긴 통화는 1시간 20분이나 됐어요. 수사진은 민지의 이중생활 가능성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지만
실제로는 온라인에서 나이를 속이고 성인 남성들과 만남을 가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컴퓨터 포렌식 조사 결과 여러 채팅 앱에서 가짜 프로필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실종 4일째 결정적 단서가 나타났어요. 아파트에서 2km 떨어진 모텔거리 CCTV에 민지로 보이는 인물이 포착된 겁니다. 30대 후반 남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한 확인은 어려웠어요. 경찰이 해당 모텔을 수색했지만 의미 있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텔 사장은 젊은 여성과 중년 남성이 온 건 맞지만 신분증 확인 없이 현금으로 계산했다고 증언했어요. 실종 5일째 새벽 사건이 급전직하를 맞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경찰서에 자수한 거예요. 민지 사건과 관련해서 할 말이 있다면서 말이죠. 준호의 충격적인 진술이 시작됩니다. 민지가 온라인에서 만난 남성, 그는 인신매매 조직의 일원이었다는 거예요. 준호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민지를 구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준호에 따르면 3월 15일 오후 6시 50분경 민지가 약속 장소로 가려 할 때 자신이 나타나 강제로 차에 태웠다고 해요. 민지를 안전한 곳, 지방의 친척집으로 피신시켰다는 겁니다. 하지만 준호의 진술에는 모순점이 많았어요. 어떻게 인신매매 조직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민지를 데려갔다는 친척집의 위치도 정확히 제시하지 못했고요. 왜 가족들에게조차 상황을 알리지 않았는지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 결과 준호가 말한 친척집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준호의 차량 이동 경로도 그의 진술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실종 당일 서울 외곽 산간 지역을 여러 차례 오간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실종 6일째 또 다른 전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친구 서연이 추가 진술을 위해 출석했는데 이번엔 이전 진술을 완전히 번복합니다. 서연의 새로운 증언에 따르면 민지가 만난 남성은 인신매매범이 아니었어요. 20대 초반의 대학생 김태연으로 민지와 진정한 사랑에 빠진 사이였다는 겁니다. 민지는 한 달 전부터 태연과 온라인으로 만나 사귀기 시작했다고 해요. 5살 연상의 대학교 4학년생으로 민지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발전시키고 싶어 했다는 거죠. 하지만 민지가 미성년자라서 공개적으로 만날 수 없었고 비밀리에 만남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서연은 민지가 태연과 함께 서울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했다며 이번 실종도 둘이 함께 계획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민지가 실종 전날 곧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김태연의 신원 파악에 나섰지만 서연이 제시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어요. 서연도 태연을 직접 만난 적은 없고 민지를 통해서만 알았다고 했거든요. 한편 준호는 여전히 자신의 진술을 고수했습니다. 민지를 보호하기 위해 한 일이라며 곧 민지를 데려올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못했어요. 실종 7일째 오전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납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민지의 소지품들이 발견된 거예요. 학생증, 교통카드, 그리고 민지가 소중히 여기던 목걸이까지. 하지만 민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펜션 사장에 따르면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김태연이라는 이름으로 예약한 남성이 있었다고 해요. 혼자 왔지만 중간에 젊은 여성이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여성이 민지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펜션을 전면 수색한 결과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펜션 뒤편 창고에서 혈흔이 발견된 거예요. 국과수 감정 결과 민지의 혈액으로 확인됐습니다. 창고 바닥에서는 민지의 머리카락과 의류, 조각도 함께 나왔어요. 이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 사건일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경찰은 특수본을 구성하고 민지의 생사 확인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3월 22일 오후 3시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린 일이 벌어집니다. 민지가 스스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나타난 겁니다. 멀쩡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집에 가고 싶어요 라는 말과 함께 가족들과 경찰 그리고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던 걸까요? 민지의 진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어요. 민지가 털어놓은 진실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민지 자신이 치밀하게 계획한 사회 실험이었다는 거예요. 평소 심리학과 범죄학에 관심이 많았던 민지. 실제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추측하고 판단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모든 단서들을 의도적으로 남겨뒀거든요. 김태현이라는 인물도 민지가 만들어낸 허구였습니다. 여러 개의 가짜 계정을 만들어 자신과 대화하는 것처럼 꾸몄고 친구 서연에게도 태연의 존재에 대해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선불폰도 민지 자신이 개설해서 다른 휴대폰으로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 통화 내역을 조작한 겁니다. 오빠 준호의 이상한 행동도 민지 계획의 일부였어요. 민지가 준호에게 위험에 빠졌으니 도와달라며 가짜 상황을 만들었고 준호는 동생을 보호하려고 민지를 숨겨줬던 거죠. 준호가 세차를 한 것도 민지가 차에 의도적으로 흘린 가짜 혈액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펜션에서 발견된 혈흔과 머리카락도 모두 민지가 의도적으로 남긴 거였어요. 미리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뒀고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혈흔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CSI나 과학수사 프로그램을 많이 봐서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고 민지는 말했어요. 그럼 민지의 진짜 동기는 뭐였을까요? 사람들이 실종 사건을 접할 때 얼마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확실하지도 않은 추측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는지 보고 싶었어요. 특히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을 관찰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민지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가족들의 진정한 사랑도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지의 이 실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이었습니다. 7일간 수백 명의 경찰이 투입됐고 수사 비용만 수억 원이 들었어요. 가족들은 일주일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고 특히 오빠 준호는 범죄자로 몰려 정신적 고통을 겪었죠. 민지는 결국 업무방해와 허위신고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민지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은 미안해요. 하지만 이 실험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이 사건은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사실처럼 퍼지는 온라인 환경, 자극적인 내용을 선호하는 미디어의 속성,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개인의 잘못된 호기심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김민지의 7일간의 실험은 끝났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진실과 추측을 제대로 구분하고 있을까요?